티오현과 마주한 집법당 제자들은 자신들과는 몇 개의 큰 경계를 훌쩍 넘어선 상대 앞에서 사실상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억지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나서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서 허약한 검기를 하나 날리고는 바로 움직임을 멈췄다. 티오현은 교룡비호를 펼쳐 그 빈약한 검기들을 향해 베어나갔다. 쇳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고 본래 싸울 의지도 없던 제자들은 그 틈을 타우르르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푸둑 푸둑하고 땅바닥에 쓰러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했다. 스승님. 티오 장로가 너무 강해서 제자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이고. 갈비뼈가 나간 것 같습니다. 왕 장로님. 어서 막아주십시오. 그 광경을 본 티오현은 이마를 찌푸렸다. 저 제자들의 연기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일 정도로 가짜였는데 영 마음이 단순한 트지노조차도 입꼬리가 떨릴 지경이었다. 왕 장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정작 걸맞은 핑곗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로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는가? 면기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금단 장로를 못 이기다니 이 쓸모없는 것들.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꿈에도 몰랐다. 평소 기죽어 지내고 아무리 당해도 꼼짝 못하던 티오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격하리라고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삶의 의욕조차 잃었던 예전의 티오현은 이미 없다. 지금의 티오현은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갚고야 마는 다른 세상에서 온 자였다. 그런 티오현의 손에서 검광으로 이루어진 교룡이 뻗어나오며 왕 장로를 향해 날아올 때 왕 장로는 두피가 저릿해졌다. 그는 허겁지겁 손에 든 단삭을 휘둘렀다. 금빛이 번쩍이며 그의 앞에 둥근 방패가 나타났다. 방면에는 정교한 결이 빽빽히 새겨져 있었고 그 위로 보랏빛 부문이 은은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쾅! 교룡이 방패에 부딪히며 굉음이 터져나왔다. 방패의 겉면이 요동치더니 이내 촤악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며 빛의 가루로 흩어져 사라졌다. 푸헉! 왕장로는 피를 뿜으며 뒤로 나가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굴러 떨어졌다. 집법당 제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티오현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왕 장로를 중상 입혀 날려버리다니. 이건 말 그대로 괴력 그 자체였다. 이게 바로 금단기의 위력인가? 끔찍할 정도였다. 티오현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현장을 완전히 제압했고 기분이 시원스레 뚫렸다. 그리고는 몸을 번개처럼 움직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왕 장로에게 순식간에 다가갔다. 왕 장로는 공포에 질려 온몸의 통증을 무시하고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다. 티오현은 코웃음을 치더니 순간이동하듯 왕 장로의 옆에 나타났다. 손에 쥔 연기장검이 살벌할 정도로 예리한 기세를 품은 채 내려찍혔다. 휘몰아치는 기세에 멀리 있던 집법당 제자들조차 살갗이 베이는 듯 따가움을 느꼈다. 그 한 칼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스승님. 빨리 막아주세요. 왕 장로님 끝났어. 왕 장로는 혼비백산하여 단삭을 들어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단삭이 둘로 잘려나가는 장면은 벌어지지 않았다. 티오현이 마지막 순간 장검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손은 번개처럼 뻗어 왕 장로의 옷깃을 움켜쥐고 병아리처럼 들어올렸다. 살려줘. 제발. 공중에 매달린 채 흔들리자 왕 장로는 목이 끊어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스승님을 내려놔라. 티오현. 당장 왕 장로님을 놔라. 동문을 해치는 건 금기다. 집법당 제자들이 우르르 소리치며 외쳤다. 티오현은 왕 장로를 가볍게 바닥에 내던지며 담담히 말했다. 나는 누가 나를 협박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번 일은 집법당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종문이 나를 벌하겠다 해도 할 말은 있다. 설령 종문이 불공평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베어버리고 트지노를 데리고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다. 그 말을 듣자 집법당 제자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오풍은 공포에 질린 채 그대로 엎드려 죽은 척했다. 왕장로는 헐떡거리며 목을 억지로 세우더니 눈 속에 도끼를 품고 말했다. 티오현. 나를 죽이면 종문은 절대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설령 종문이 추궁하지 않는다 해도 내 사형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티오현의 눈빛이 잠시 고정되었다. 왕장로의 입에서 나온 그 사형. 그는 왕운풍, 왕장로의 친형이자 집법당 전 주인. 천재 중에 천재라 불렸던 자. 그러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성격 탓에 종규를 어기고 벌을 불만스러워하다 결국 반역하고 도망쳐 지금은 악행을 일삼는 자. 외도와 결탁하여 홍몽종을 여러 번 위기에 몰아넣었던 인물. 티오현은 이미 왕운풍과 왕장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지금 그의 앞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더 많은 제자를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활용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 왕운풍 따위는 티오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하. 소현이 싸늘하게 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왕장로를 노려보며 말했다.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앞에서는 내 배신자를 거두더니 이제는 종문에서 달아난 반역자까지 끌어다가 감싸? 보아하니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해주지. 말이 끝나자마자 소현의 기세가 폭등하며 거센 기운이 하늘로 치솟았다. 오늘 그는 반드시 한 명을 죽여 100명을 경계시키기로 결심했다. 요즘 이따위로 날뛰는 것을 보니 자신을 누구나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물렁한 과일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 광경을 본 집법당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괜히 휘말리면 끝장이었다. 소현 사제,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때 위험 어린 목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백발의 얼굴이 붉은 노인이 날아왔다. 홍몽종의 현 입문주, 장학이었다. 그리고 홍몽종에서 가장 강한 금단 6층의 고수이기도 했다. 장학은 거짓골이 된 왕장로와 기세등등한 소현을 번갈아 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홍몽종에는 7개의 봉우리가 있고 각각 한 명의 장로가 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현은 제7봉의 장로로 가장 약했고 그 다음이 바로 왕장로였다. 예전에 소현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돌자 다른 장로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왕장로만은 속으로 기뻐했다. 왕장로는 이미 축기에 든 제자가 있어 능력만 되면 봉우리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현 때문에 계속 기회를 잡지 못했다. 소현이 중상을 입고 죽기 직전이라는 소문에 그는 당연히 제7봉을 노렸다. 제7봉은 연기가 희미해 다른 장로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왕장로가 재빨리 차지하기만 하면 종문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일이 지금처럼 흘러왔다. 문주님, 제발 저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소현이 너무 막되어서. 문주 장학을 보자 왕장로는 마침내 안정을 되찾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었다. 입 닥쳐라. 장학은 소리치며 소매를 휘둘러 왕장로의 말을 끊어버렸다. 문주. 왕장로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장학은 매섭게 노려보며 강한 위압을 내뿜었다. 왕장로는 온몸이 떨려 말조차 있지 못했다. 문주가 화가 난 것을 보고 집법당 제자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장학은 소현을 바라보며 눈빛을 빛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마침내 금단에 이른 것을 축하하오, 사제. 소현은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문주님. 금단에 오르지 못했다면 이번엔 합심해서 저를 산 아래로 내쫓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장학은 왕장로를 슬쩍 보며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왕장로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소현 사제가 오해했습니다. 전부 제 실수입니다.
종문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소현 사제와는 감히 다투지 않겠습니다. 문주님의 체면을 봐서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오봉은 불효와 반역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폐인시키고 종문에서 추방해야 한다. 다시는 홍몽종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소현의 말에 오봉은 얼굴이 사백해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이 허망하게 흔들렸다. 수공을 당하면 더는 다시 일어설 길이 없다. 죽는 것보다 더 참혹했다. 장학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이번에 왕장로가 경솔하긴 했으나 형제끼리 피 터지도록 싸울 일은 아니지 않겠나? 그가 내 손해를 보상하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어떻겠나? 보상. 무슨 보상? 여기 와서는 모욕만 당하고 큰 부상까지 입었는데 이제는 보상이라니 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왕장로는 눈에 살기를 드러내며 소현을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소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사형에게 도움을 청해 복수할 생각이었다. 소현은 장학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왕장로는 실력도 인품도 바닥인데 왜 문주가 저를 감싸는 걸까? 하지만 문주가 직접 나섰으니 더 들이받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왕장로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더는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일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라. 다음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테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왕장로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반항할 수도 없었다. 소현은 왕장로가 들고 있는 짧은 쇠사슬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좋다. 그럼 보상해라. 장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현 사제가 저 쇠사슬을 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군. 그걸 포함해 보상하면 되겠지? 왕장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를 악물고 단약 몇 병과 지게 중풍단도의 쇠사슬을 꺼내 소현에게 건넸다. 이걸로 속죄하겠습니다. 왕장로는 눈빛의 도끼를 감추지 못했다. 이번 일로 완전히 쪽을 당했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소현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꺼져라. 왕장로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집법당 제자들과 함께 분을 사귀며 물러났다. 왕장로가 사라지자 장학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우리 홍몽종 제1의 천재답구나, 소사제. 하하, 과찬입니다. 문주님. 장학문주는 다시 한번 소현의 금단 돌파를 축하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장학은 몸을 날려 하늘로 떠올라 멀어졌다. 스승님. 아까 정말 멋졌어요. 문주가 떠나고 나서야 친호가 조심스레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소현을 올려다보았다. 고집세고 어딘가 허술한 꼬마 제자를 보자 소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 편히 쉬어라. 내일은 스승이 직접 너에게 수련을 가르쳐 주겠다. 네, 스승님. 친호는 공손히 대답하고 뒤돌아 걸어갔다. 소현은 친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며 감회가 밀려왔다. 제자를 들이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었다. 그저 아무나 면령받아 시스템의 반등을 이용해 빠르게 실력을 올릴 셈이었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보니 그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 그래도 시스템 반등이 있는 한 제자가 배신할 걱정은 없었다. 개구리 따위가 사람을 죽일 순 없고 그저 잠깐 역겹게 할 뿐이니까. 앞으로 제자를 받을 때는 자질보다도 인품, 아니 생김새도 중요하겠지. 소현은 피식 웃고는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했다. 단전 안에서 금빛을 눈부시게 뿜는 금단 하나가 뜨겁게 맥동하고 있었다. 7등급의 무량금단 덕에 지금 소현의 수련은 금단 3중. 하늘을 날고 땅을 가르는 것도
한자로 검으로 산을 베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이 정도 힘이면 홍몽종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고 대진 왕조에서도 상급고수로 대우받을 수준이었다. 하지만 홍황 대륙 전체로 보면 아직 초라했다. 기억에 따르면 대진 왕조에서 가장 강한 자는 원영 경지라고 했지? 층수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진 왕조에서 마음껏 활개치려면 최소한 원영까지는 올라야 한다. 지금은 제자를 받으며 시스템 반등으로 빠르게 힘을 높여야 한다. 이튿날 아침. 소현은 새벽에 일어나 친호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래 방치된 수련실로 그녀를 데려갔다. 수련실 안은 매우 단출했다. 낡은 2개의 방석과 여기저기 쌓인 먼지뿐. 이 간소한 광경을 보며 소현은 고개를 저었다. 봉우리를 맡은 봉주로서는 너무 초라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어제 금단을 돌파한 후 종문에서의 대우도 달라졌다. 머지않아 제칠봉을 다시 손보게 될 터. 그러면 청소할 사람도 생기고 이런 고민은 사라지겠지? 친호, 이 방석에 앉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수련 공법을 전해주겠다. 네, 스승님. 친호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앉았다. 마음을 편히 놓아라. 소현이 마주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스승님, 제자는 준비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친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재촉하듯 말했다. 소현이 손을 내밀자 손바닥에서 부드러운 힘이 퍼져나갔다. 친호의 주위에 옅은 홍빛이 피어오르더니 점점 짙어지고 밝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소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단기에 이른 지금 그는 자신의 공법과 깨달음을 직접 상대의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었다. 시간과 공력이 크게 절약되는 방법이었다. 이윽고 붉은 빛은 소현의 인도를 따라 친호의 미간으로 스며들었다. 친호, 이제 스승의 공법과 감각을 내 머릿속에 심어두었다. 마음을 집중하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네, 스승님. 말이 끝나자마자 친호의 머릿속에 하나의 공법이 떠올랐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36자세, 두 손을 골륜에 모으고. 공법은 등급에 따라 인, 현지, 천의 4갈래. 각각 할 중 이상절의 4등급으로 나뉜다. 소현이 친호에게 준 공법은 홍몽종의 진전과 그가 세속에서 떠돌며 우연히 얻은 공법들. 풍류성을 다녀온 후까지 합쳐 총 10가지였다. 대부분 인급과 현급, 가장 높은 것도 지급 중품에 그쳤다. 첫 번째로 친호가 받게 되는 공법은 선천공. 비록 인급 중품이지만 기초무도 수련에 무척 적합했다. 수련을 끝낸 뒤 다른 공법으로 옮겨도 충돌이 없는 안정적인 공법이었다. 친호는 선천공을 살펴본 뒤 곧바로 공법대로 36자세를 하나씩 수행했다. 모든 동작이 거의 완벽했고 공법 속 그림과 꼭 같았다. 내 감각을 바로 주입해줬다곤 해도 한 번 본 것만으로 이 정도라면 이 아이 천성이 높구나. 소현은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작은 완벽한데 기혈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티오현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에게만 보이는 몇 줄의 글자가 갑자기 친호의 머리 위에 떠올랐다. 이름, 친호. 신분, 진전대제자. 오성, 260. 골성, 15. 천부, 선천검체, 미각성, 각성조건, 축기경지 도달 플러스 림가의 건배 획득. 한 줄기 정보가 티오현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흡수하고 정리한 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보통 사람의 경우 제자들을 수치화한 책의 기준으로 보면 오성과 골성은 대부분 50 정도이다. 그런데 친호는 오성은 평범한 사람의 5배를 넘는데 골성은 지나칠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래서 친호는 무엇을 배워도 금방 익히지만 골성이 너무 나빠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수련 진행 속도가 눈물 날 만큼 느린 것이었다. 선천검체, 림가의 검백.
티오현은 친호를 인신매매꾼에게서 구해온 것뿐이라 그 이전의 과거는 전혀 몰랐다. 친호가 선천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성을 위해 림가의 건배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 어떤 무가 명문의 자손이라는 뜻이었다. 친호의 선천검체를 각성시켜주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티오현은 고개를 저었다. 친호의 골성으로는 평범한 수련만으로 축기경지에 도달한다. 최소 80, 많으면 100년은 걸릴 거다. 림가의 건배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생각을 정리한 티오현이 말했다. 친호,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힘을 전해줄 것이다. 만약 피와 기운이 끓어오르는 걸 느끼면 선천공을 운용해 보아라. 그 말을 듣자 친호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티오현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관정, 전공은 높은 경지의 수련자가 낮은 경지의 수련자에게 직접 수력을 전해 가장 빠르게 실력을 높여주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위험성은 매우 컸다. 전공하는 쪽은 전해준 수력의 몇 배를 잃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경지가 떨어질 위험도 있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방식이기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티오현의 말에 친호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말이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친호가 주저하자 티오현이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친호의 눈이 붉어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릴 적부터 티오현을 따라왔고 티오현이 늘 차갑게 대했음에도 그녀에게 티오현은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이제 티오현은 자신 같은 쓸모없는 아이를 제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그녀의 힘을 끌어올려 주려 하고 있었다. 티오현에 대한 친호의 감정은 이미 부모 이상이었다. 그 순간 친호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울음이 날 것만 같았다. 스승님. 친호는 꼭 노력해서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친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라. 티오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이 끝나자 티오현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손끝에서 굽이치는 연기가 쏟아져 나와 친호의 몸속으로 흘러들었다. 순간 친호는 무언가 부드럽고 깨지지 않는 빛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곧이어 넘실거리는 연기는 친호의 몸을 가로질러 경락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골성이 나쁘면 관정으로 메운다. 그게 티오현의 원래 계획이었다. 단순하고 거칠고 대신 빠르다. 어차피 그가 전해준 수력은 보상으로 다시 받는다. 아무리 운이 나빠도 보상이 조금 약할 뿐 수력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그래서 관정전공은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을 깎아 남을 돕는 행위지만 티오현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 티오현은 금단 3중에 도달해 있었고 연기를 최대한 억제해 친호가 감당하지 못해 죽지 않게 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호는 아직 수련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연기는 그녀에게는 끝없는 바다와 같아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태였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선천공을 운용해 연기를 흡수하고 피와 기운을 끌어올려라. 티오현이 낮게 외쳤다. 친호는 그의 말대로 선천공을 집중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정제된 연기가 몸을 씻어내자 친호의 경맥이 서서히 넓어지고 뼈도 단단해졌으며 몸이 점점 반듯해졌다. 친호의 얼굴엔 고통이 떠올랐다. 너무 아파요. 친호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약한 몸이었기에 이 정도의 연기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거의 다 됐다. 티오현은 낮게 다정하게 말하며 친호가 기절하지 않도록 연기의 자극을 조절해 주었다. 친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시간이 지나자 친호는 몸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생기와 힘이 온몸에 차오르는 듯 했다. 후천 1중, 후천 2중, 후천 5중, 후천 10중.
후천 10중. 지금의 친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의 극한이었다. 몸속의 힘을 안정시키고 기운의 흐름을 스스로 깨달은 뒤에야 다음 관정 전공을 진행할 수 있다. 억지로 관정을 강행하면 몸에 큰 상처가 남을 것이 분명했다. 서두르지 말고 몸속의 힘을 조심히 느껴보아라. 티오현은 관정을 멈추고 손을 거두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져 있었다. 친호의 수력을 끌어올리는 동안 그의 수력도 함께 소모되어 금단 3중에서 2중으로 떨어져 있었다. 친호를 의무에서 후천 10중까지 올려주기만 했는데도 금단 경지에서 한 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이것만 봐도 관정 전공이 전공하는 자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소모가 큰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친호가 눈을 떴다. 그녀의 두 눈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빛났고 온몸에서 진한 피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며 몸은 더 길고 균형 잡힌 모양으로 변했고 피부는 은은하게 빛나며 생기가 넘쳤다. 보는 사람조차 숨이 멎을 만큼의 변화였다. 티오현의 얼굴이 조금 지쳐 보이자 친호는 급히 물었다. 스승님,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걱정이 가득했다. 티오현은 손을 들어 친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조금 힘을 많이 쓴 것뿐이다. 그는 고개를 저어 걱정 말라는 뜻을 전한 뒤 바로 물었다. 지금 몸은 어떠냐? 몸 전체에 넘쳐 흐르는 힘이 끝도 없이 솟아요. 마치 근육 하나하나가 꽉 차오른 느낌이에요. 친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련조차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아이에서 한순간에 후천 10중의 고수로 변했으니 놀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티오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어서 그는 어제 받아온 보상황 장로가 건넨 여러 단약과 오행단식 글건에 친호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예전에 스승이 다쳤을 때 가진 것을 다 써버렸다. 어제 내게 준 응원단만으로는 너무 적어서 이것은 왕장로가 보상으로 준 단약과 오행단식이다. 스승이 미쳐주지 못했던 사사례라고 생각해라. 아, 안 돼요. 이 단약들은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오행단식은 오행수를 펼칠 수 있다고 들었고 품계도 지극 중품이라면서요. 이런 걸 어떻게 제게 주세요? 친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티오현은 가볍게 웃었다. 하! 스승의 마음일 뿐이다. 받아라. 이 단식은 품계가 낮진 않지만 스승에게 큰 도움이 되는 물건도 아니다. 너는 칼을 다루는데 재능이 있어 보이니 완전히 맞는 건 아니어도 몸을 지키는 데는 충분하다. 잠시 망설이던 친호는 조심스레 단식을 받아들었다.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욱 마음에 들었다. 단식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나무 토막처럼 보였고 특별한 무늬나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표면에는 수많은 부문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것은 단순했고 어떤 것은 깊고 복잡했다. 저 부문들은 오행진법이다. 왕장로가 이전에 소환했던 수룡과 그 원형 진법과 거의 같다. 물론 지금 내 실력으로는 위력이 강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축기 경지의 수련자나 일반 요수를 상대하기엔 충분하다. 티오현이 설명했다. 후천에서 축기로 가는 길에는 선천과 련기, 총 3경지가 더 있다. 후천 10중이 아무리 뛰어나도 축기 수련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오행 단식이 있다면 후천 10중도 축기 수련자와 어느 정도 싸울 힘을 갖게 된다. 누구에게든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그런 보물을 스승이 가볍게 준 것이다. 친호는 놀람과 감동이 뒤섞여 가슴이 뭉클해졌다. 스승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가르침까지 주셨으니 친호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명령이든 친호는 온 힘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죽으라는 명령조차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친호는 깊은 감사를 담아 티오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3번 머리를 조아렸다. 티오현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친호를 일으켜 세웠다. 고맙다는 말은 그만해라. 돌아가서 조용히 힘을 느껴보고 깨달음이 열리면 스승이 다시 관정해 줄 것이다. 또 정말 스승이 또 관정을 해준다고? 친호는 눈이 휘둥그레져 티오현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한 번의 관정만으로도 벅차오를 만큼 감동했는데 스승이 그것을 다시 해준다고? 친호의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고였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다른 제자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성을 스승이 자신에게 쏟아주는 것이다. 스승님. 친호는 목이 메어 이름을 불렀다. 티오현은 손을 내저었다. 들떠 있지 마라. 스승은 조금 피곤하다. 물러가라. 네, 제자 물러갑니다. 친호는 공손히 예를 올리고 방을 나섰다. 지금 그녀에게 티오현의 명령은 곧 하늘의 뜻이었다. 죽으라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정도였다. 띵동. 기주가 제자에게 백날치 수련력을 전해주었습니다. 반환보상 5배. 수련력 500날치를 얻었습니다. 띵동. 기주가 제자에게 3등급 소환환 1알, 2등급 응원단 10알을 주었습니다. 반환보상 15배. 4등급 대환환 1알을 얻었습니다. 띵동. 기주가 제자에게 무공기술 17가지를 전수했습니다. 반환보상 20배. 천리 어검술 지등급 절품을 얻었습니다. 띵동. 기주가 제자에게 오행단척 지등급 중품을 한자로 주었습니다. 반환보상 20배. 뇌출유검 지등급 절품 한자루를 얻었습니다. 트리노가 떠나자마자 잇따라 울린 시스템 알림 소리에 소현은 절로 눈을 크게 떴다. 몸속이 갑자기 신비한 힘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 힘의 맑고 깨끗함은 그가 지금껏 몸에 지니고 있던 영역이나 바깥에서 들이신 어떤 연기보다도 더 순수했다. 방울만큼 작으면서도 바다만큼 끝도 없고 모든 것을 품어낼 듯한 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힘은 전부 금단 속으로 스며들었다. 찰나에 소현의 몸에서 강대한 기운이 터져나왔다. 그 주위의 허공이 그의 기세에 눌려 일그러지며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금단 3중. 보상으로 얻은 500날치 수련력 덕분에 소현의 수련은 단번에 금단 3중의 꼭대기까지 치솟았고 이제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금단 4중에 이를 수 있었다. 하하. 해까지 켜버리니까 시원하구나. 바로 금단 3중의 끝자락이라니. 트리노에게 힘껏 쏟아부은 게 헛되지 않았어. 온몸 가득 넘쳐 흐르는 힘을 느끼며 소현은 실실 웃음을 띠고 일어나 남은 3가지 보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4등급 대환환은 원형기 이상의 수련자만이 만들 수 있고 하늘 땅에 귀한 재료가 있어야 하는 최고급 4등급 영환이다. 비록 7등급 무량금단에는 못 미치지만 수련력을 올릴 수 있는 귀중한 영환인 만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희귀했다. 홍몽종 전체를 뒤져도 5알을 못 찾을 정도였다. 천리 어검술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완성 단계에 이르면 천미박에서도 적의 목을 벨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종술이다. 뇌출유검은 이름은 검이지만 실상은 비도에 가깝다. 작은 새끼손가락만 한 것 모양의 법기이며 검날은 뱀의 혀처럼 가늘고 날카롭다.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여 주인의 뜻에 따라 적을 공격할 수 있다. 검끝이 지나가는 곳마다 허공이 끊어져 나가 깊게 패인 틈을 남기며 끔찍한 절단력을 품고 있었다. 한 번 맞기만 하면 금단 초기에 이른 고수조차 버티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흩어질 정도의 위력을 지닌 법기였다. 다만 조종 거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한계가 있지만 천리 어검술과 합쳤으면 그 약점이 완전히 보완된다. 아쉬운 건
시스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보상으로 받은 것들을 제자에게 다시 줘도 또다시 보상을 받을 순 없다는 거지? 아니었으면 이 새 보물도 트리노에게 넘겨서 더 큰 보상을 또 받았을 텐데. 소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뭐, 그게 정상이지. 정말 무한 반복이 된다면 그건 그냥 버그 카드잖아. 하루도 아니고, 아니, 몇 분이면 이 세계에서 내가 가장 부유한 수련자가 되어버리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생각을 털어낸 소현은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4등급 대환환을 꺼내어 단숨에 삼켰다. 너희들 그 소식 들었냐? 칠봉의 셔우 장로가 벽을 깨고 축기에서 금단기로 올라갔다더라. 맞아. 듣자 하니 그때 육봉 집법당의 왕장로가 칠봉을 넘겨받겠다고 찾아왔다가 하필이면 셔우 장로의 돌파 현장을 마주쳤대. 둘이 몇 수 겨뤘는데 왕장로는 전혀 상대가 안 돼서 셔우 장로에게 손쉽게 눌렸다고 해. 끝내 장문인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나서야 일이 마무리됐대. 진짜냐? 말이 되냐? 왕장로는 칠봉 장로들 중 꼴찌라지만 그래도 금단 1중에서 수년은 머무른 고수잖아. 셔우 장로는 금단 막 돌파했을 뿐인데 바로 누를 수 있다고? 믿기 힘든데. 나도 그렇더라. 그래서 일부러 집법당에 가서 사형에게 확인했는데 방금 내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더라. 허.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켜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표정이 굳은 두 제자를 향해 말했다. 이 사제, 왕 사제. 너희 며칠 전에 오봉으로 옮겨갈 때 셔우 장로가 중상이라 곧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소문은 왜 이렇게 달라?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마침내 이 제자가 말했다. 사형, 사저 여러분께 숨길 것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오봉으로 옮기기 전 셔우 장로님은 정말 중상이셨어요. 직접 보았고 생명이 흐릿하게 꺼져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오래 못 버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금단기로까지 올랐습니다. 말을 끝마치며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왕 제자가 찡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셔우 장로가 우리를 돌려보내려고 일부러 중상인 척한 걸지도 몰라. 금단 돌파 후 칠봉의 자원을 독차지하려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고개를 저으며 살짝 두 사람에게서 거리를 벌렸다. 스승이 중상으로 죽어가는데도 간호는커녕 뒤에서 흉보는 제자라니. 이런 인성은 절대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두 반역 제자들은 머리를 부여잡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죽는다던 스승이 오히려 되살아나 금단까지 돌파했으니 배신하고 떠난 그들만 손해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단 사흘 만에 셔우 현이 금단을 돌파하고 집법당의 왕장로를 누른 사건은 홍몽종 전역에 퍼졌다. 그때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5 제자들은 자질이 제각각이라 각기 다른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졌다. 후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고집했고 일부는 이왕 제자처럼 여전히 뒤에서 셔우 장로를 헐뜯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셔우 현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반역 제자들의 잡소리를 마음에 둘 이유가 없었다. 실력만 높이면 언젠가는 그들을 가르칠 기회가 넘칠 테니까. 사중 대환단을 삼킨 후 셔우 현은 가볍게 금단 사중을 돌파했다. 돌파 후에도 그는 쉬지 않고 요지 유검의 기세를 길들이고 천리 어검수를 입문 단계까지 익혔다. 팔을 쓰듯 자유롭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섰다. 지금 왕 장로와 맞붙는다면 직접 손을 쓸 것도 없다. 생각만 해도 요지 유검이 즉시 그의 목을 날려버릴 것이다. 셔우 현은 자신 있었다. 심지어 홍몽종 최강 금단 6중의 장문인과 마주해도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사흘이면 진호의 260의 깨달음으로 후천십중은 다 익혔겠지. 오늘 다시 전공을 쏟아줄 수 있겠군. 셔우현은 뜰에 앉아 속으로 계산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진호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다. 스승님. 스승님이 출관하신 것을 보고 작은 과자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고 진호의 커다란 사과 눈이 반짝이며 기쁨을 띠었다. 셔우현이 눈을 감고 기운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공경심이 깊어졌다. 그녀는 다가와 도시락 상자를 열고 정갈한 과자 2개를 돌탁자 위에 놓은 뒤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스승님께 예를 올립니다. 셔우현이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깨달음은 나쁘지 않다. 며칠 동안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고 후천십중을 완전히 익혔을 뿐 아니라 칼술까지 연구했구나. 지금 강호에 나가도 천천무사가 상대일 것이다.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진호가 며칠 동안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온전히 수련한 것을 셔우현은 다 알고 있었다. 스승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진호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소현은 과자를 한 입 빼어 물고 말했다. 앞으로 나는 자주 너에게 관정으로 내 공을 전해줄 것이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아 너를 연기 경지까지 이끌 수 있을 테니 그때가 되면 너도 정식으로 수련의 길에 들어선 진정한 수련자가 될 것이다. 선천공의 튼튼한 바탕을 가진 만큼 이후의 길도 한결 순탄해질 거다. 하지만 그 바탕 위에서 너 스스로도 반드시 부지런히 수련하고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한다. 나중에 빠르게 정진하고 싶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관정 전공은 언제나 손쉽게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경지 차이가 적을수록 전공을 전해주는 이의 내력 소모는 커지고 관정의 효과는 줄어든다. 소현의 금단 사중의 내력으로 진호를 축기까지 끌어올리려 한다면 자칫 소현 본인의 내력이 축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 물론 소현의 내력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실력이 계속 오르는 한 제자에게 관정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제자가 의존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기에 소현은 먼저 경계를 주어 일러둔 것이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무릎을 꿇었다. 예. 진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소현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좋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스승이 곧바로 너에게 관정을 시작하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진호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수련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때 뜰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정원 밖에 한 미소년이 나타났다. 소년은 안으로 들지 않고 문 앞에서 손을 모아 예를 표하며 말했다. 제자 엽신 소현 장로님께 문안 드립니다. 장문인 스승님께서 소식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며 그는 소현을 힐끗 보았다. 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고 오만함이 10분 넘쳐 흘렀다. 그 무례한 태도의 진호는 얼굴이 굳어 당장이라도 호통칠 기세였으나 소현이 손짓으로 말렸다. 소현은 그 소년을 알아보았다. 장문인 장학의 친전 제자, 엽신.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6도 되기 전에 이미 련기 10중에 오른 천재. 곧 축기로 진입할 것이 틀림없었으며 한때 홍몽종 제1의 천재였던 소현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장학은 그를 후계자로 여겨 지극히 중하게 기르고 평소 수련도 혹독하게 시켜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장학이 굳이 엽신을 보낸 것은 소현을 은근히 중시한다는 뜻이었다. 엽신의 오만함은 소현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젊고 재능이 뛰어난 자가 약간의 오만을 지니는 건 흔한 일이다.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자연히 꺾이는 법이니. 소현이 물었다. 장모님께서 무슨 일로 시제를 보낸 것인가? 엽신이 답했다. 100일 뒤에 종문대회가 열립니다. 장모님께서 소현 장로님께 준비하라 전하라 하셨습니다. 종문대회는 홍몽종의 전통.
각 봉우리가 겨루어 승패를 가리고 상위권은 더 많은 자원과 명성을 얻는다. 또한 신규 제자를 뽑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수련을 막 시작한 새 제자들에게 각 봉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좋은 제자를 받을 기회군. 그렇게 생각하며 소현은 담담히 말했다. 장모님께 전해라. 이번 대회에서 우리 제7봉이 반드시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엽신의 눈빛이 번쩍이며 뒤에 서 있던 진호를 힐끗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코웃음 치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저 아이로 우승을 노린다고요? 이제 겨우 후천식 중인데? 소현 장로님, 농담이십니까? 이 소녀가 아무리 예쁘다 한들 소문대로 자질이 낮고 이제야 후천식 중에 오른 자였으니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승부가 붙는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이면 끝날 일. 소현이 제1의 천재라 해서 제자가 모두 천재란 말인가? 우스운 일이다. 엽신의 말에 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감히 스승님 앞에서 나를 모욕하다니.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원래의 진호라면 누구의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현은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은인, 스승이자 그녀가 마음속에서 신선처럼 떠받드는 존재였다. 자신을 업신여김은 곧 스승을 모욕하는 것.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소현은 그런 진호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다. 화를 내면서도 억지로 억누르는 그 마음가짐은 단단했다. 훗날 틀림없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소현이 고개를 돌리며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 녀석,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까불다니. 충을 한 번 안 주면 나답지 않지. 그러나 엽신은 장학이 보낸 사자. 다치게 하면 장학의 얼굴을 치는 셈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선배가 후배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꼴이 되니 보기 좋지 않다. 소현은 눈빛을 거두고 진호에게 말했다. 진호야, 이런 작은 일로 화낼 필요 없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그동안 스승이 온 힘을 다해 관정 전공을 해주겠다. 너를 축기까지 올려 저 건방진 녀석에게 뼈저린 교훈을 안겨주게 할 것이다. 예, 스승님. 진호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엽신을 노려보았다. 관정 전공이라고? 엽신의 동공이 수축하며 놀라움이 얼굴에 드러났다. 소현 장로님, 지금 그 아이에게 관정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현은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관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진호는 스승의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챘다. 스승님이 엽신의 무례함을 되갚아주는 중이라는 걸. 그녀도 곧장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냥 관정 전공일 뿐인데 엽 사형이 왜 그리 놀라죠? 그냥 관정이라니. 관정 전공은 큰 은혜 중의 은혜다. 얼마나 깊은 정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줄 알기나 해. 엽신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마치 마음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 했다. 나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수련 한 번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스승님이 관정을 한 번 해주신 덕에 후천십중까지 오른 건데. 두사제는 그 말을 뒤로 하고 수련실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수련해 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스승님이 나에게 관정을 한 번 해주신 덕분에야 후천십중까지 오를 수 있었지. 진호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엽신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마치 정체술에 걸린 듯 멍하니 굳어서 있었고 눈은 휘둥그레 입은 달걀 하나쯤은 넣을 만큼 크게 벌어졌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 소현이 사흘 전에 진호에게 관정을 한 번 해주었다고? 그렇다면 방금 두 사람이 수련실에 들어간 건 두 번째 관정을 하려는 것이란 말인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관정이란 다름 아닌 자신이 피땀 흘려 쌓은 내력을 갈라뼈 부러뜨리듯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친부모라도 선뜻 해주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소현은 태연하게 그걸 해준다고? 엽신은 머릿속에서 의문이 줄줄이 터지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돼. 분명 나를 속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엽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이 나게 홍몽종 주봉으로 돌아가 가까이 있던 아무 제자에게나 물어보았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의 가슴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소식이었다. 진호는 원래 잠무 제자였어요. 자질이 너무 낮아서 수련은 꿈도 못 꾸다가 며칠 전에 금단을 막 돌파한 소현 장로님에게 막 제자로 들여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엽신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이 부수는 철퇴였다. 그렇다면 이 천재라고 불린 나는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쌓은 모든 노력이 결국 한 패제보다도 못하다는 소리인가? 텅 빈 마음으로 자기 작은 뜰에 돌아온 엽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계단을 올라갔다. 가슴 한가운데에 쇠망치가 찍힌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도리자에 앉아 눈을 감자 감정이 물결치듯 흔들렸다. 홍몽종에 입문한 이후 엽씨는 줄곧 천재라 불렸다. 수많은 재능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과거의 소현처럼 독보적이라 칭송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 천재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천부가 뛰어나면 뭐가 다른가? 16의 련기 10중이면 뭐가 대단한가? 관정 한 번으로 하늘을 뛰어오르는 자와 비교하면 자신의 성취는 바람 한 번에도 터져버릴 비누방울 같았다. 엽씨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나? 스승과 스승 사이의 차이는 또 왜 이렇게 극심한가? 그 순간 엽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마음가짐, 붕괴. 그 무렵 엽신이 물어본 바로 그 제자도 제7봉의 소현 장로가 자신의 내력을 태워가며 제자에게 관정을 해준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소현 사제처럼 과장스럽지도 않았고 엽신처럼 지나친 자신감도 없었기에 충격이 덜했다.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 이 이야기를 가십거리 삼아 슬슬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몽종 전체가 폭발했다.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떠들썩했다. 소현이 얼마나 변태적으로 강한지, 어떻게 폐제 제자를 관정 가능한 수준까지 올렸는지 입을 모아 경악했다. 그동안 소현을 탐탁지 않게 보던 이들조차 이번 일로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젊고 유망한 제자들은 더욱 그에게 매료되어 그의 문화에 들고 싶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 스승이라 함은 도를 전하고 업을 가르치며 의문을 풀어주는 법. 소현 장로는 그보다 더 간단하고 더 직접적이시잖아. 그냥 관정으로 쭉 밀어버리시네. 진호는 정말 보기 좋다. 저런 스승님을 만나다니.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넌 모르는구나. 이왕 두 사람은 소현 장로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뒤에서 해코지까지 하려 했대. 진짜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야. 맞다. 오봉 집법당 놈들도 마찬가지지. 소현 장로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며칠 전엔 집법당을 믿고 찾아가 시비까지 걸었다더라. 걔보다 못한 놈들. 배은망덕. 이 말은 어느 세계에서도 가장 비열한 것으로 여겨진다. 홍몽종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무겁다. 예전에는 소현이 중상을 입고 죽을 것이라던 소문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이해될 만한 일이었다. 정말 죽었다면 그 배신도 자연히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현은 죽지 않았고 금단 경지까지 돌파했다. 그리고 자기 내력을 아끼지 않고 제자에게 관정을 해주기까지 했다. 그 무한한 헌신은 그를 배신한 자들의 추악한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었다. 배은망덕이라는 낙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제자들은 분노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몇몇은 칼을 뽑아 들고 당장이라도 그 배신자들의 봉우리를 쳐들어갈 기세였다. 홍몽종의 엄격한 규율, 동문끼리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규칙만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미 그 반역자들을 난도질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단지
소현이 역신의 무례함에 말 몇 마디로 되갚아준 것뿐이었다. 만약 소현이 이 광경을 본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람을 칼 없이 죽일 수도 있다니. 무섭구나. 수현과 제자가 수련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곧바로 보단 위에 앉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현은 신중하게 금단 속의 연기를 친호의 몸속으로 전해주었고 친호는 고요히 선천공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수현은 친호의 수위를 선천, 경지까지 끌어올리려 했다. 하나의 대경계를 뛰어넘어 속박을 깨부수려면 지난번보다 몇 배나 강력한 연기를 주입해야 했다. 그래서 친호가 견뎌야 하는 고통 역시 몇 배로 커졌다. 연기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친호는 마치 전신의 수만 개의 경맥이 수만 개의 바늘에 동시에 뚫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작은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지고 관자놀이에는 푸른 핏줄이 솟구쳤으며 콩알만 한 땀방울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매우 강인했다. 비록 고작 15살이지만 마음가짐은 어른보다도 단단하여 이 극렬한 고통을 단 한마디의 신음도 없이 버티고 있었다. 그저 몸이 살짝 떨리고 이를 강하게 악문 채 참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태가 몇 시즌이나 이어졌다. 그동안 친호는 끊임없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고 전신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끝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친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또각. 마침내 몸속에서 작게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흐릿한 정신 속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속박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서부터 끼얹는 것처럼 정신이 순간 또렷해졌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지금이 돌파의 문턱이다.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선천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원기를 하나로 모으고 느낌을 잘 잡아라. 그 순간 수현은 연기의 양을 한층 더 끌어올려 폭발적으로 친호의 체내에 밀어넣었다. 친호는 곧바로 몸속에서 광폭한 연기가 들끓는 느낌을 받았다. 쾅!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그 광폭한 연기는 한순간에 폭발해 친호의 몸속 모든 막힌 경맥을 단숨에 뚫어버렸다. 아! 결국 친호는 참지 못하고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몸이 크게 떨려왔다. 그러자 그녀를 억눌렀던 속박이 완전히 무너졌고 체내의 모든 잡기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이어 친호의 몸에서 은은한 형광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수현이 전한 연기가 아니라 친호 자신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빛이었다. 이것이 바로 선천지정기.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은 정기이며 정기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이 선천정기는 바로 생명과 체질을 구성하는 근본. 말하자면 생명이 태어난 뒤 일부 선천정기는 후천의 기혈로 변하고 나머지는 경맥 속에 숨어있게 된다. 수련자가 후천, 경지까지 수련하는 과정이란 바로 이 후천 기혈을 먼저 단련하는 것이고 후천 기혈이 완전히 충만해졌을 때야 비로소 숨어있던 선천정기를 이끌어내 육체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천경지다. 선천경지는 변화이며 전환이며 돌파다. 이 과정은 길고 고된 만큼 수현이 몇 시즌이나 공을 들여 친호를 도와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호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극렬했다. 왜냐하면 선천정기는 평범한 연기와 전혀 달라 강대한 생명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몸 밖으로 이끌릴 때 단순한 돌파뿐만 아니라 친호의 신체 전체를 재조성하는 효과까지 일으킨다. 랭갱. 기주가 제자의 근고를 50점 상승시킴. 보상은 2배. 100점의 근고를 획득. 차갑게 울리는 시스템 알림과 함께 수현은 몸 전체에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온몸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몸속 변화가 분명히 감지되자 수현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자신의 추측은 옳았다. 스승제자 환급 시스템은 단순히 전해주는 것만이 환급 조건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 또한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좀 들여 친호에게 별표 림가의 전통 검태 별표를 찾아주어 별표 선천검체 별표를 깨우게 해야겠군. 척척. 선천검체라. 그걸 도와주면 시스템은 어떤 보상을 줄지 궁금하군. 그렇게 생각하며 수현은 다시 집중해 연기를 친호에게 전해주었다. 선천전기를 더욱 완벽하게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친호가 아직 선천검체를 깨우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녀의 몸속에는 숨어있는 선천전기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심지어 예전의 수현 자신보다도 더 많았다. 일단 열리기만 하면 흡수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현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친호의 모든 경맥은 짙은 선천전기로 가득 찼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현의 도움 아래 조금씩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친호의 피부는 점점 투명하고 맑아지며 마치 수정으로 조각한 예술품처럼 빛을 반사했고, 그녀의 수위는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